그래서 이 담론과 담론의 대결이 있다. 이게 제가 보기에. 근데 요 기존의 담론을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비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담론이 어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물론 해석의 문제기는 한데 자기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 담론이 이익이 될 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 담론을 깨려고 하지 않는 혹은 그 담론이 깨졌을 때 자기의 이익이 줄어들거나 혹은 아예 없어지거나 그럴 때 음, 설사 이 담론이 맞지 않더라도 충분히 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음, 그럴싸하게 해석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류의 담론이 그런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거를 읽으면서는 좀 드는 거죠. 아무래도 또 이 사람은 그걸 깨려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그 고통 분담이라는 것도 그때 노동자들이 그걸 반대했었을 까 시간 단축이 되는 거, 노동 시간 단축되는 걸 반대했었을 때 내가 그 8시간 일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된다면 내 옆에 동료가 잘려도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보장이 된다면 이런 식의 생각들이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는 잘못된 생각들을 담론들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약간의 뭐 이기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야.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그런 정말 어떤 학자적인 생각에서 그럴 걸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내면에 혹시 그런 게 있지는 않을까? 그런 의심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음, 어쨌든 이 책으로 봤었을 때는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저자가 하는 얘기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언제 올지 모를 확실치 않은 그런 뭐 추측 혹은 예측 그것으로 이 지금의 담론을 유지한다라는 게 잘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렇긴 한데 약간 제가 우려스러운 건 어떤 거냐면 그걸 이기심이라고 하는 문제로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 노동자들이든 아니면 뭐 귀족 노동자들하고 할지라도 전체 현상을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 못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지 이기적인 것 때문에 내 걸 지켜야 되겠어라고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걸 조선일보에서 공격할 때 이기적 집단이라고 한단 말이죠. 경제 일으키가 어려운데 지들 임금은 안 깎으려고 그래. 막 이렇게 이기적으로 물어. 그 이기성이라는 게 비판하기는 쉬운 건데 사실은 그 이기적인 것 때문에 어떤 경제 문제가 이 물러간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도덕주의적인 무장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이게 거대한 일이잖아. 한국가 전체에서 노동자들 전체의 일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게 이 거대한 문제인데 이런 건 사실은 정부의 몫이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일반 노동자들이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시간을 나눠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회사 뭐 몇천 명씩 다니는 회사에 내가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혼자서 나는 일을 좀 나누고 싶어 이타적으로 그것이 통할 리도 없어요. 몇천 명 되는 회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개인이 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다. 한 노동자가 그런 이타심을 발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주류 담론이라고 하는 이 담론을 만들고 생산하고 또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집단들, 뭐 그게 학자군이든 뭐 정치군이든 혹은 기업군이든 그런 집단들의 그 담론에 대한 입장이라는 게 정말로
공정한가? 뭐 요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음.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어, 모두 다, 모두 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국가의 경제가 좋아지길 바란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분석을 했는데 우리 국가 경제가 안 좋아졌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서 생산성이 이렇게 높아졌고 GDP가 이렇게 높아졌잖아. 이게 얼마나 큰 부가 늘어난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업률이 몇 퍼센트는 정상이에요. 뭐 이렇게 또 말을 한다는 거죠. 그 담론 전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파헤쳐야지. 그래서 단순히 그들이 뭐 불공정한 사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립킨 같은 경우는 지금의 문제가 자본주의적 과정에서 법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법칙적 현상이라고 보는 거고, 이 법칙적으로 나타난 이 현상에 대해서 장밋빛 환상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그 환상의 문제를 이 실증적 자료로 좀 바꿔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공정성, 불공정성 이렇게 말한다든지 이타성, 이기성 이런 문제는 아니고, 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이 근본적 문제가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그 노동 없는 세계, 노동자 없는 세계, 노동 없는 세계는 인간이 해방되는 건데, 이 고역으로부터 해방되는 건데, 이 해방을 지금 이 립킨은 우울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음,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진행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막스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생산력은 굉장히 고도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생산력이 엄청 발전하게 되는데 이 자본주의적 구조, 관계 구조 있죠. 소유 관계라든지 뭐 이런 구조 있죠. 이것 때문에 생산력이 족쇄를 차서 발전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적 소유를 과도하게 인정하면 노동자들이 이렇게 착취를 당해도 저항을 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 이게 이제 막스의 논리인데, 이건 립킨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생산성이 고도로 발전할수록 실업자가 많아지고 이러면 그럴수록 불안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사회 전체적인 불안이.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혁명이 일어났던 곳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곳에서 일어났던 게 아니라 음, 일부 음, 뭐 러시아나 다른 중국 같은 경우처럼 일부 공산당에 의해서 어거지로 끌어다가 혁명이 일어난 것이지 이런 이론적인 진행 순서에 의해서 나타난 게 아니었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음, 발견했다면 자본주의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다른 대안적인 진행 과정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면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지 분명 막스 이론은 그게 아니니까 아니 그 이런 거죠. 어, 네, 그 러시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농민을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사회 주류 계급이 농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노동의 첨단화라던가 인간 소유가 극대화돼서 자본주의 발달의 끝단에서 일어난 건 아니었잖아요. 막스의 이론처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혁명이 꼭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갈 때만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막스가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자본주의의 발달 법칙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 꼭 미국에서만 일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막스는 자본주의를 분석해 간 것이에요.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당시 농민 중심 국가였는데 전제주의 국가고 엄청 폭압이 심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죠.
방식은 비자본주의적 혁명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근대화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봉건제적 폭압이 짜르라든지 이런 이제 황제들의 폭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차라리 근대화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공산주의 혁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근대가 되고자 하는 혁명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근대에 들어와 있고 여기서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문제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생산성은 증가하고 GDP는 증가하는 것 같은데 실업자가 더 많아지고 뭐 이런 문제. 저도 약간은 그 말씀처럼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정말로 그렇게 계속 실업률은 높아지고 생산은 그렇게 많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정말 공산주의로 가는 길밖에 없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음, 하긴 하더라고요. 음. 아직 밥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그, 네. 그게 만약에 그 미래가 해결 방법이 공산주의라면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거지 우리가 공산주의를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찾는 거지. 해결 방법이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공산주의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방법을 잘 찾아야 돼. 본질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 방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역시 그쪽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철학적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죠. 미래학자 드러커도 나오고 하면서 중간 아래쯤 보면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의 토대를 두지 않는 사회.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사회의 기본 토대에 대해서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지금 잘 던지고 있는 거죠. 70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 사회를 지금 우리 사회를 보여주고 있죠. 트럼프 시대도 보여주고 있죠. 중간 보면 실업의 증가, 유럽의 경우는 광범위한 사회적 불안, 신파시즘 운동, 극우죠, 극우.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에서 이 극우정당의 표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극우정당의 표를 던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극우정당들은 이민자들, 난민들, 배제 이런 거예요. 추방하라 이런 신파시즘 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파시즘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그 사회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중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본질을 붙잡아지 못할 때 파시즘적인 운동 방식으로 가는 거죠. 누군가를 증오하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폭력을 쓴다든지 지금 이 운동이 지금 미국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30년 전에 이거 이야기해 놓은 게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70페이지 보면 약간 대안을 살짝 제시해 놨네요. 그죠? 아랫부분 보면은 첫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정보화 시대의 생산성 향상분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이렇게 돼 있죠. 밑에서 그리고 여덟 번째인가? 그러니까 기계화되고 정보화되고 이 그다음에 AI랄지 IT죠. AI가 아니고 이 시대. IT. 그죠? IT 시대에 생산성이 증가했고 그래서 이윤이 늘었고 이걸 어떻게 분배하는가 이 분배 문제로 이제 보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노동 단축이 필요하고 노동 시간 단축이 필요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실업자들에게 제3부문 사회 경제 사회적 경제에다가 일자리를 제공해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경제계 내에서는 노동 시간의 단축 네, 정부의 역할은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확장, 이렇게 지금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게 이제 아직 설명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겠죠. 이렇게 두 가지 대안이 나와 있고, 근데 요것만 보면, 그러니까는, 어, 정부 혹은 국가? 국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리프킨한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나 정부가, 어떤 권력을 쥐지 않고는 이런 걸 달성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요즘에 제가 국가론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가론에 대해서 뭐 좀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음, 이제 뭐, 공산주의, 뭐, 막스나 이 레닌처럼 뭐, 국가의 궁극적 폐지가 의미가 있는가, 부터 시작해서, 니체 같은 경우도 뭐, 짜라투스트라 이런 데 보면 국가가 없어져야 이 위버맷이 초인이 등장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막 하거든요. 그런 말도 하고 하는데 이 시대의 국가가 뭘까, 무엇이어야 되나 이런 게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리프키는 정부의 노력, 그다음에 경제계의 어떤 노력,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지금 11시네요. 1시간 좀 했으니까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 네, 네. 쉬었다 오세요. 왜? 어?
생각이고 원하는 거겠어? 그런 거지. 다른 사람들 얘기보다 한번 해서 7.8기 손이 어마어마시 많이 썼지. 그리고 아까 할머니 병원 게 먼저지. 뭐 기회가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니 월요일날 가잖아. 너무 세상을 막론하고 쉽게 보는 건 아니고 모든 것이 제 일장에서 노동의 종말에서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그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죠? 노동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음, 중요한 질문 같아요. 만약에 우리한테 기계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논술 주제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쓸 수 있겠나? 이게 어렵겠죠. 그죠? 노동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죠? 어떤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지금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모르는 게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2장부터 읽어보면 돼요. 2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체 글 흐름이 기본 통념이 있고, 그 통념을 반증하는 어떤 자료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통념을 보면은 72쪽에 전통 경제학의 지혜 이렇게 돼 있는데, 신기술이 생산성을 높여서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값싼 재화의 공급을 증대시키고, 그래서 구매력을 촉진해서 시장 확대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기술 확산 이론이라는 거죠. 트리클 다운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는 거죠. 트리클 다운 테크놀로지 티오리게 되죠. 이 이론이겠습니다. 낙수 효과 기술이겠는데, 낙수 효과 기술 이론인데, 이게 지금 그 이론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73쪽 보면 이제 유래가 나왔는데, 19세기 초 프랑스 경제학자 세이라는 거죠. 세이의 법칙. 약간, 세이의 말은 약간 애매하게 인용이 되어 있긴 한데, 보면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면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숨통을 터준다. 하나의 제품을 잘 생산성 높여서 만들면 또 다른 제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수요가 는다. 이게 세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을 의뢰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이, 그다음에 신고전주의 경제학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 고용의 손실이 발생하면 추가 고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나중에 생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음,
73쪽 밑에 보면 이제 막스부터 나와 있네요. 그죠? 막스를 뭐 인용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74쪽 보니까 막스는 생산 자동화의 증가는 노동자를 제거한다. 이렇게 돼. 인간의 자리를 기계가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거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적어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통주의 경제학자들은 필요악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다. 라고 돼 있죠. 그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74쪽에. 그런 건 필요악이다. 음. 왜냐하면 75쪽에 값싼 노동력 풀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재투자되고 다시 또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자, 요게 이제 기본 이론적 대결의 구도죠. 이게 기본 구도. 세이의 법칙이 하나 있고 한편에 막스가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신고전주의하고 주류 경제학자들이 세이의 법칙이 있다면 반대쪽에는 막스의 정치 경제학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1920년대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죠? 1920년대. 왜 다루는 거죠? 갑자기 다 동작을 정지했어요, 지금. 질문 한번 던졌더니 얼음? 이렇게 됐어요. 이 경제공황이 1929년에 있는 세계적 경제공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왜그 경제공황에까지 도달했느냐. 이게. 원래 경제공황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이론에 따르면. 엄청나게 그 부가 증가해야 되는데 공황에 도달하고 말았잖아요. 공황에 도달했다는 건 뭐죠? 돈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쓸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잔뜩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안 사니까 물건을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공황 상태죠. 192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생산성이 급작스럽게 증가한 시기예요. 이 시기가. 보니까는 이거 되게 재밌던데 포드하고 제너럴 모터스 갖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내연 엔진과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 그러니까 엔진과 내연 엔진 그다음에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 이 두 개의 결합이 생산성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것은 따져보면 전기기관이고 전기가 아니고 뭐였지? 전기죠. 전기가 아니고 전기죠, 전기. 예전에는 전기와 전기기관차라면 1920년대는 전기와 엔진, 내연 엔진이죠, 엔진. 우리 시대는 뭐죠? 우리는 엔진도 지금 사라져요. 자동차는 엔진이 사라지고 있죠.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엔진을 안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엔진 오일은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 회사 같은 데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주식 투자 같은 거. 대신 모터를 쓰죠. 이제는 전기 자동차는 모터를 쓰고 그래서 수많은 부품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요즘에 그 뭐죠? 카센터 이런 데 폐업하는 데 되게 많습니다.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전환되는 추세라서. 제 조카가 왜 이걸 알고 있냐면 제 조카가 여수에서 카센터를 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호 타이어 대리점을 해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 때문에 뭐죠? 정비 업체들이 많이 폐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전기 자동차에도 타이어는 쓴다는 거죠. 그래서 타격이 좀 덜하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전기에서 지금 우린 전기 엄청 많이 쓰는 시대가 됐죠. AI 때문에 그죠. 전기와 모터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76쪽 보면은 이 7년 사이에 생산성이 40%가 향상됐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40%가 어떻게 향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100만 원에 만들었던 걸 이제 60만 원에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들 내려가 보면 2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었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되게 여기서부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노동자를 소비자로 바꾸는 운동이 시작됐다.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죠? 아, 소비자라고 하는 게 이게 만들어진 거구나. 이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77조, 원래 소비라고 할 때는 결핵에다 쓰죠. 컨섬션이 결핵이죠, 결핵. 소비성 질환이잖아요. 소모성 질환이라고 하죠, 소모성 질환. 내 에너지를 점점 고갈시켜버리는 게 결핵인데, 제가, 어, 원래 국문학과 출신이잖아요. 국문학과 중에 현대 소설 전공인데, 한때 이 문학에서 질병을 연구 주제로 다뤘었어요. 그래서 근대 초기에 병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막 결핵이 제일 많이 드는 게 폐병, 콜록콜록, 하얀 손수건에 빨간 피를 흘리는 예쁜 아가씨. 뭐 이런 네, 낭만적인 질병이에요. 아주 예쁜 아가씨가 콜록콜록 하는 거죠. 그러면 결핵에 걸리면 이게 소모성 질환이라 더 창백해지고 결핵 때문에 열이 오르면 볼이 발그레해져 가지고 더 예뻐져요. 다른 여성은 더 예뻐져 보이고 막 이렇게 보호 본능을 일으킬 정도로 예뻐지고 그러면 이제 순애보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엔 결핵이 중요한 질병이 아니고 요즘 영화로 나오면 주로 책상 서랍 뭐 지우개 뭐 그런 영화 있죠. 기억 상실증이잖아요. 요즘에는 결핵이 주인공의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핵으로 나오는 거 봤습니까? 기억 상실증 이런 걸로 나오죠. 시대마다 질병이 바뀝니다. 음. 근데 이제 소비가 악덕에서 미덕으로 변질되었다는 게 20세기 현상 가운데 하나다. 이거 되게 재미있었어요. 분석. 아, 그럴싸하다. 음. 어쩐지 소비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감정도 사실은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원래 소비할 때 좋은 게 아니라 옛날엔 전략할 때 좋았던 거죠. 전략할 때 좋았는데 이제는 소비하는 게 더 좋아진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소비를 함으로써 내 삶을 향유한다라고 하는 무의식을 강력하게 사회가 엔지니어링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재미있는 분석을 쭉 해놨어요. 대량 소비 현상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인간 본성에 불가피한 부산물도 아니다. 그래서 보면은 78쪽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원래 미국은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이 강했죠. 그러니까는 뭐 근검 전략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소비자가 되었고 재밌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를 만들어내. 이런 거 있으면, 연구가 충분히 다 돼 있을 텐데, 만약에 연구가 안 돼 있다면 이런 거 하면 좋겠죠. 그 시대는 어떻게 이런 소비자를 만들고 있었던가. 어, 그러니까 포코식으로 제목을 붙인다면 소비자의 탄생이죠. 소비경제학이 1920년대 나타났다는 것도 소비경제학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따지면 학교가 어떤 과냐면 대학에 뭐죠? 그, 소비자 경제학과? 예? 아니, 소비자 경제학과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건 없고. 그게 아니라 공대 쪽에 뭐 있잖아요? 그 뭐지? 그 비슷한 거. 소비자 경제학과는 없고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런 거 있는데 공대 쪽에 있잖아요.
소비 뭐 이런 거 관련된 그 뭐라고 그랬지? 소비 아니 무슨 과 있잖아. 근데 검색해봐야지. 산업 디자인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아, 산업 디자인 그 비슷한 건데 소비과, 소비학과 쳐볼까? 소비자학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음. 소비자학과가 있어요. 소비자학과, 소비자학과. 음. 그게 1920년대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이 학문은 참 엄청 얼마 안 되는 학문이에요.